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드디어 5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올해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가 않아서 아마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연휴를 위해서 준비한 책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서 원작으로 된 넷플릭스 추천작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한 주의 책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연휴 동안에 읽을 책은 바로 이 세 권인데요. 완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다른 때보다 여유롭게 책을 읽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읽고 싶은 책들을 골라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에밀리 디킨슨의 시집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대중가요제 중에서는 잔나비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잔나비 특유의 복고적인 멜로디에 서정적인 노랫말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잔나비를 좋아하는데 그 잔나비 팀의 메인 보컬인 최정훈 씨가 My Essential이라는 그 자기의 소중한 물건들을 보여주는 콘텐츠에서 항상 시집을 소지하고 다니시는데 그 시집이 바로 에밀리 디킨슨의 시집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노래를 쓰시는 분이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시집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또 제가 연말 영상으로 반짝이는 밤의 낱말들이라는 책 리뷰 영상을 준비하면서 시집에 아주 푹 빠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한 권, 두 권씩 읽어가고 있는데 이 책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산 건 개정판이어서 표지가 바뀐 상태인데요. 이 바뀐 표지도 너무너무 예쁘고 또 책 날개를 보니까 같은 출판사에서 에밀리 디킨슨 시집을 여러 권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고 나서 좋으면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읽어볼 예정이고요. 또 작가 소개를 보니까 작가 소개가 딱 에밀리 디킨슨이 어떤 작품을 쓰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800여 편의 시를 직접 필사하고 편집한 손제본 형식의 파시클 40권에 보관했고 덜어는 편지 봉투를 뜯어 그 안에 적어두기도 했다. 주변의 일상과 자연을 시에 담아 사랑, 죽음, 상실, 영원함, 아름다움, 글쓰기와 읽기의 즐거움을 노래한 시인은 당시 청교도의 엄숙함이나 가부장적 질서, 물질주의 생활 양식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리듬과 형식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유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점이 이 책에 포함되어져 있는 시들은 제목이 없다고 해요. 그런 점도 굉장히 특이했고 또 이 에밀리 디킨슨은 시를 출판하는 목적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썼다는 점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아주 기대가 많이 되는 책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책은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 숲입니다. 이 책을 멀리서만 봐도 아마 이 책이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노르웨이 숲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작품이고 또 상실의 시대라는 이름으로 많이 접해보신 책일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제 알고리즘에 요즘에 하루키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이 하루키는 책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작가기도 하고 또 하루키의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이 노르웨이 숲, 상실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상실의 시대로 굉장히 어렸을 적에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솔직히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문학 장르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고 또 어린애가 읽기에는 조금 물음표가 많이 생기는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노르웨이 숲은 나이가 더
먹고 나서 읽으면 좋은 책이다라는 평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이 노르웨이 숲에 등장하는 인물들마다 각 인물들의 팬층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어떤 인물에 빠져서 읽을까도 궁금하고, 그리고 어렸을 적에 읽었을 때와 지금의 제 느낌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굉장히 궁금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설로는 이 노르웨이 숲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책으로는 리트어르 브레흐만의 휴먼카인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연휴를 준비하는 책이나 여행을 할 때 가지고 가는 책들은 문학과 비문학의 비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문학 책을 가지고 왔고 바로 휴먼카인드를 골라봤습니다. 이런 인간 본성에 관련된 책은 시대별로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정함, 친절함, 연대감 이런 것들이 대세를 이루는 느낌인데요. 사실 이런 류의 책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사놓은 지는 꽤 됐는데 못 읽고 있다가 친구가 이번에 너무 이 책이 좋다고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읽어보자 해서 이 책을 골라왔습니다. 또 제 친구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에 관한 책 하면 단연 떠오르는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도 이 책을 추천했고요. 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정재승 교수님도 이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휴먼카인드의 내용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 않다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극한의 상황이 되면 인간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저자는 오히려 인간은 그럴 때일수록 선한 모습을 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이런 선한 본성을 통해서 근본적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주는 책이 바로 이 휴먼카인드라고 합니다. 이 책에 대한 자세한 감상은 아마 월간 책 리뷰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1월 월간 책 리뷰 아주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책들이 대거 등장하니까 꼭 시청해 주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그래서 저는 이번 설날 연휴 때 읽을 책으로 이렇게 3권을 준비했고, 그 다음으로는 잠깐만요. 이번에는 집콕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넷플릭스 추천작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리가 또 책을 이야기하는 채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서 원작으로 된 넷플릭스 컨텐츠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기 앞서서 제 취향을 조금 말씀드려 보자면, 잔인하고 끔찍하고 조금 찜찜한 그런 류의 영화보다는 해피엔딩, 가슴 따뜻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런 류의 작품들을 좋아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픽사 애니메이션이 있죠. 제가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넷플릭스 추천작은 바로 조용한 희망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고서 언젠가는 꼭 추천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이것저것에서 좋다고 많이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저는 책을 먼저 읽고 드라마를 나중에 본 케이스인데요. 제가 뒤쪽에서 소개해드릴 다른 작품들보다는 각색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중점적인 내용은 가난한 싱글맘이 하루하루를 생활이 아닌 생존을 해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넷플릭스에서는 총 1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 시즌제로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작가가 꾸민 주인공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고 있는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작가가 꾸민 여자한테는 그 남자가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둘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그 남자의 트레일러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꾸렸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또 이 남자가 폭력성까지 보이게 됩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주인공은 아이를 데리고 무작정 그 트레일러를 나오는데요. 정말 집도 없고 비빌 구석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고 그냥 차 한 대, 내 몸뚱아리, 그리고 수중에 돈 몇 푼으로 시작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그런 여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정부 지원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는 일반 사람들의 시선이나 편견,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원작의 큰 사건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등장인물은 조금 각색이 되어져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은 원작에서는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자신을 케어해주지 않는 인물로 잠깐 등장한다면 이 드라마에서는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 이 어머니를 또 한 명의 피해자로 그리면서 또 어떠한 메시지를 추가적으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에서 인상 깊었던 점이 그 주인공의 남편이 주인공을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아요. 물건을 집어던지는 그런 폭력성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주인공은 사회복지사나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 "아 나는 폭력을 당하진 않았어. 하지만 곧 폭력을 당할 것 같아서 도망 나온 거야."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주인공에게 "그건 폭력이고 너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단호하게 말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이렇게 드라마는 각 에피소드마다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다면 원작은 조금 더 개인적인 기록, 일기 같은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드라마보다는 임팩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소한 사건들 사이에서의 감정 묘사나 생각들이 자세하게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작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드라마도 나레이션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주인공이 우울해지는 그런 감정을 어떤 장면으로 연출을 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드라마를 얘기할 때 할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 여자 주인공이 정말 매력 있게 나옵니다. 저는 남자 배우보다는 여자 배우가 제 취향에 맞을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여자 주인공이 뭐 꾸미지도 않고 정말 내추럴한 바이브로 나오는데 그게 정말 매력 있어서 굉장히 집중해서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또 이런 파란 비니도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 드라마를 보신 분이면 이 비니가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배우분들도 너무 매력적이고 장면적인 연출도 좋고 또 소재적인 부분에서도 꼭 우리가 한 번쯤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조용한 희망 이번 연휴에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지고 온 넷플릭스 추천작은 바로 원더입니다. 이 원더는 제 인생 영화 중에 한 편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원더를 처음 봤을 때 혼자 와인 마시면서 봤었는데 점점 취기가 오르면서 마지막에는 막 눈물을 훔치면서 '아 좋았다. 감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어거스트라고 하는 꼬마 남자아이예요. 이 어거스트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기형으로 태어나서 많은 수술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아이와는 다른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가지 않고 집에서 엄마한테 교육을 받다가 이 원더의 부모님이 이 어거스트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어거스트에게 학교에 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어거스트가 학교를 다니면서 있었던 사건들을 다룬 영화가 바로 이 원더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성장 소설, 감동적이긴 하지만 유치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어거스트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아픔을 가진 아이라고 하면 조금은 차갑고 냉소적인 모습을 많이 떠올리는데, 이 어거스트는 조금은 소심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아기를 갖게 되면 '아 이렇게 키우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거스트와 관련된 사건들을 처음에는 어거스트의 나레이션, 어거스트의 시선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다음에는 어거스트의 주변 인물들, 예를 들면 어거스트의 누나라든가 친구라든가 아빠의 시선으로 똑같은 사건을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소설 한 글자 한 글자를 영상화시킨 것처럼 소설에 있는 대사들을 하나하나 다 살려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었을 때의 감동이 영화를 봤을 때에도 똑같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정말 저처럼 픽사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원더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좋아서 영화도 소장 구매를 했고요. 일단 이 책도 당연히 있고 이 책의 원서까지도 구매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도서 원작의 영화는 바로 파이 이야기, 라이프 오브 파이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분명히 넷플릭스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 좋은 작품이라서 그냥 가지고 와 봤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엄청 유명한 영화였죠. 제가 요 근래에 봐서 너무 뒷북치는 느낌이 살짝 있기는 한데, 저처럼 아직 안 보셨던 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또 영화만 보신 분들이라면 이 책까지 함께 읽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그 책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영상미를 영화를 통해서는 아주 듬뿍 느낄 수 있고, 또 영화에서는 표현하지 못한 그런 세세한 묘사들을 책에서는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과 영화 모두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이 이야기는 피싱이라는 인도 아이가 주인공인데요. 이 피싱의 아버지는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을 하셨는데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지자 이 동물을 팔고 캐나다로 이민을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동물을 가지고 캐나다로 배를 타고 가는 와중에 큰 태풍을 만나서 이 배가 침몰하게 되고 파이만이 유일하게 구명보트를 타고 생존하게 됩니다. 파이가 정신을 차려보니 그 구명보트에는 모두 4마리의 동물들과 함께 타고 있었는데요. 얼룩말과 오랑우탄과 하이에나와 그리고 호랑이입니다. 양육 강식의 세계에서 호랑이만이 짐승들 사이에서 살아남게 되고, 그렇게 파이와 호랑이가 단둘이 바다를 표류하는 이야기가 이 라이프 오브 파이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피싱이라는 주인공에 대해서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어요. 이 피싱이라는 아이는 어릴 적부터 신과 종교에 관심이 많아서 아주 여러 신들을 모신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이 피싱의 별명인 파이가 원주율을 나타내는 기호잖아요. 이 원주율은 끝을 알 수 없는 무한 소수이기도 하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파이 이야기는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작을 보면 총 10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근데 또 이 100이라는 숫자가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대요. 그래서 원작에서는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어, 나는 일의 순서에 맞추어 형식을 차려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가능하다면 일에 의미 깊은 모양새를 입혀야 한다. 예컨대 당신이 내 뒤죽박죽 이야기를 100장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 한 장이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딱 100장으로. 하긴 내 별명이 싫은 것도 그 때문이다. 숫자가 영원토록 따라다니는 게 거북하다. 하지만 인생에서 일을 알맞게 마무리 짓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야만 놓아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꼭 해야 했지만 하지 못할 말을 남기게 되고 후회로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 밖에도 이 파이 이야기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도 재미있지만 이런 해석본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한 작품인데요. 작품만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해석본 꼭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이 소설에서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당신은 과연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떤 것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 믿고 한번 파이 이야기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책과 영화 모두 버릴 것 없는 정말 두 개 다 너무 완벽한 파이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연휴를 위해서 준비한 책과 또 도서 원작으로 된 넷플릭스 추천작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연휴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연휴 동안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푹 쉬고 더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원더는 제 인생 영화 중에 한 편이기도 한데요. 조용히 좀 해. 왜 이렇게 콩콩거려? 언니 금방 찍고 놀아줄게. 응?